사랑이 싹 트는 순간에 우리는 상대방의 과묵함에 설렘을 느끼고 반대로 상대의 화려한 말솜씨에 매력을 느끼곤 하죠. 그러나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부터는 그 과묵함에 힘들고 또 지나친 표현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신과 다른 모습이 매력으로 다가오는 건 짧으면 며칠, 길어야 몇 달이기 때문일 텐데요. 좋은 첫인상으로 시작한 관계일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싹틀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대에게 뽑은 첫인상은 내가 만든 환상이지만 관계가 지속되면서 알게 되는 상대방의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실망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변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콩깍지가 벗겨지고 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힌트를 오늘 강연에서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은현 이사의 호모 스펙타쿠스의 인간관계론 그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데이카네 코리아 홍헌영입니다. 호모 스펙타쿠스, 이제 좀 이 말이 익숙해지네요. 호모 스펙타쿠스에 대한 인간관계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에는 여전히 인간관계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스펙의 시대지만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시다 라는 의미로 인간관계를 이렇게 인간관계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듣기평가, 경청이 우선한다, 경청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란 것이 형성될 때에 우리가 보통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분도 있지만 물론 그러니까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어느 자리에 가서 누구를 새로운 사람 만나도 뭐 거침이 없고 그런 것들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 낯설고 좀 쭈뼛쭈뼛하고 막 어색하고 막 그죠?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 딱 취업하고 첫 부서에 발령받아서 딱 가는데 엄청 설레고 좋을 수도 있지만 딱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하고 힘들죠.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만나서 무슨 얘기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청이 먼저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데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질문에서 무슨 질문으로 바꿔야 되냐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하지? 라고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어볼까? 이 사람에게 뭘 물어볼까? 라고 질문을 바꾸면 사실은 대화하기도 한결 편하거든요. 내가 막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어떤 면에서는 대화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관계를 증진한다는 면에서도 사실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경청이 먼저다라는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거. 듣기평가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 듣기평가 같은 거 해보지 않습니까? 영어 능력평가 이런 거 할 때 듣고 막 쓰는 걸 하는데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사실 듣기가 잘 안 돼요. 얘기를 한참 들었는데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고 정말 듣다가 딴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평가 항목을 10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음속에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여기 다 나는 이상 없다 하면 100점이 되겠고 뭔가 걸린다 이러면 이제 점수가 깎이겠죠. 지레 짐작하는 거야.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못 듣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듣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 말을 끝까지 잘 경청하기가 힘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오거나 머리가 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그리고 상대방이 싫은 경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기는 더더욱 힘들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 방법이 서툴러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별로 재미도 없고 말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만 얘기해. 뭔 말인지 알겠어. 막 이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할 얘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못 듣는다. 이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막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막 듣고 있는 동안 아 내가 무슨 솔루션을 줘야 뭔 얘기를 해줘야 내가 연애 박사라는 소리를 들을까 뭐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줄까가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얘기를 가로막는 것, 중간에 말 끊고 내가 얘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흔한 경우죠. 관심 밖의 이야기여서 그 사람 얘기가. 그리고 8번은 남의 얘기를 들을 때 팔짱을 끼거나 무표정하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언어적이란 것은 말 그 자체, 말로 표현하는 건데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언어적인 메시지와 반대로 나가거나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막 이러면 언어적인 메시지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라는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어때요? 야, 빨리 좀 그만하고 딴 얘기하자. 뭐 난 너에게 관심 없어라는 것을 온몸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청에 포함되거든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그래서 8번을 적어봤고요.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전혀 듣지 않는 것. 뭐 이것은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이고. 그리고 10번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빠뜨리는 거거든요. 이야기에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데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다 이해 못했는데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 물어보지 않냐면, 물어보면 또 한참 더 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근데 이 10가지를 잘 하지 않고 피하고 하는 것이 이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대략 한 몇 점 정도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누구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끊임없이 경청하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겠죠. 경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경청, 우리 듣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요.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되게 잘 듣는데요, 경청 잘하는데요 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팀 회식 자리 가서도요, 우리 팀장님만 얘기하지 저는 가만히 있는데요, 저는 그냥 늘 듣기만 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게 사실 경청을 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경청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것과 동의어는 아니죠. 경청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행위.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인간관계 원칙 중에 7번째 원칙, 경청하라. 자신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라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경청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상대방을 고무시키는 행위까지 포함돼요.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이런 반응들을 한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끌어내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오해되는데, 뭐 이렇게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될까? 이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경청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인 행위라고만 생각하거나 좀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그림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 그림을 그린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는 배경에 산이 있고 해가 떠 있고 뭐 앞에는 냇가가 흐르고 있어요. 이런 그림을 설명하려면 그 그림과 일정의 간격이 있어야만 내가 그 그림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림을 내 눈앞에 딱 붙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이 그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청이란 거는 일종의 적정한 거리두기를 만들어주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막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너 왜 그러니? 그럼 몰라, 막 묻지 마. 그런데 끈기를 가지고 왜 형아 때문에 속상했어? 왜 그러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물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사실은 말이야 뭐 형아가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 애가 그 그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림을 눈앞에 붙이고 있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아 근데 그런데 뭐 그래서 화났단 말이야? 아니면 어땠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얘가 스스로 이제 거리두기가 되는 거죠. 적정한 거리가 되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참 하고 난 것만으로도 자기 스스로 잘 정리가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면 때문에도 경청은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정말 내 얘기를 진심 어리게 정말 판단하지 않고 잘 들어준 사람이 최근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별로 그런 사람 없는데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얘기를 판단하지 않고 관심 가지면서 끝까지 잘 들어준 사람 잘 없거든요. 우리는 5분도 채 1분도 채 듣기 전에 판단을 하게 되고 나의 의견을 얘기하게 되고 그런 거절당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청이 쉬운 것 같지만, 그리고 흔히 듣는 말 같지만 거의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한번 좀 볼까요? 경청에도 이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레벨 5까지 돼 있는데, 듣기 평가니까요. 레벨 5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고, 1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는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뭐 경청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기라는 게 우리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예절이란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너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잘 하진 않겠죠. 근데 나보다 후배라거나 아니면 너무 편한 사이라거나 아니면 나보다 약자인 경우, 저는 아빠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시하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드린 비언어적인 메시지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면 좋긴 하겠는데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분이 짝을 지어서 이제 게임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정하면 한 사람은 듣기를 하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듣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가만히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를 하는 사람은 뭐 지난 주말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1, 2분 동안 설명을 해보세요. 뭐 이런 말하기를 하는 미션을 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워크샵 같은 걸 할 때는 가끔 하는데, 그런데 듣기를 하는 분께는 그 숙제를 줍니다. 어떤 숙제를 주냐면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상대방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1분간 이야기하기, 뭐 이런 게임 같은 걸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무시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상대방이 왜 내 말을 무시하기라고 느꼈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공통점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뭐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 뭐 이런 리액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딴짓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만진다거나 딴 데를 본다거나. 그래서 무시하기를 표현해보세요 하면 항상 이 3가지가 동반되거든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적절한 리액션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짓을 한다는 거. 이게 무시하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비언어적인 메시지죠. 나는 네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지 않아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요, 정말 재미난 건 이 3가지를 제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계실걸요.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TV를 보다가 또는 막 유튜브에서 뭘 보는데 부모님이 뭘 시킨다는 거죠. 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엄마한테 어떻게 합니까? 눈을 안 마주치죠, 일단. 눈을 안 마주치지 상태에서 그래 알았어 한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눈을 안 마주쳤죠. 적절한 리액션을 안 보였죠. 그리고 딴짓을 하면서 들었죠. 그러니까 무시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청의 첫 단계 무시하기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걸면 하던 일을 좀 멈추고 그 사람의 눈을 봐줘야 되고요. 적절한 반응을 보일 좀 준비를 해주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죠. 너무 기본적인 건데요.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근데 한번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듣기를 할 때 태도가 어떠한가. 예. 그리고 나서 듣는 척이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조금 나아지는 거죠. 예, 이게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듣는데 주로 관심사는 딴 데가 있죠. 저희 아버님이 제 아버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항상 밤 늦은 시간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TV 뉴스를 보시면서 한참 얘기해서 듣는 척해요. 뭐 남녀를 꼭 구분하는 건 아닌데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좀 더 경청이 취약한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끼리 막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어쨌어 하면서 막 대화가 잘 되는데 남자들은 되게 좀 무심하죠. 그리고 여성들이 보통 남성들보다 하루에 쓰는 그 단어의 양이 2배 정도 많다고 해요. 말을 실제로 2배 가까이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과묵하고 여성들은 말이 많으냐 해서 그런 게 아니래요. 남자들이 하도 잘 안 들어서 여자들이 2배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저희 부모님 세대를 딱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 듣는 척이란 게 내 관심사는 다른 데 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듣는 척. 아마 우리 회식 장소에서 부장님 얘기를 이렇게 듣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고, 회의 시간에 그죠? 회의 시간에 일장 연설들을 뭐 듣는 척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적인 경청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듣다가 처음에는 무시하고 막 듣는 척 하다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얘기가 나올 때 귀가 딱 쫑긋해져서 그 얘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죠. 많은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의 얘기들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보통 이제 뭐 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 뭐 부장님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잘 끝났고요. 뭐 이제 손님들도 많이 왔고 뭐 행사가 이상 없이 끝났고, 이런 얘기는 전혀 신경 써서 안 들어요. 그런데 약간 예산이 초과돼서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에만 딱 반응하게 되는,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에만 반응하게 되죠. 보시면 무시하는 것, 듣는 것, 선택적으로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나 적극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냥 무시하는 마음이 드니까 무시하는 거고, 싫은 사람 얘기는 잘 안 듣는 거고, 듣기 싫으니까 막 그냥 듣는 척 해주는 것이고, 아무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다가 원래 관심 있던 소재나 뭔가 문제점이 드러날 때만 관심이 가는 것, 이것은
내 의지나 어떤 그 자세, 태도가 반영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정말 있는 행위예요. 그 경청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경청이 주의 깊게 듣는 단계입니다. 주의 깊게. 그리고 공감하면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주의 깊게 듣는 단계와 공감하며 듣는 단계는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이를테면은 왜 우리가 TV에 토론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패널들이 이제 양측에서 나오잖아요. 서로 입장이 다른 패널들이. 그러면 그 상대방이 하는 패널의 얘기를 엄청 꼼꼼히 들어요. 막 메모까지 해가면서 눈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 절대 듣는 척하지 않아요. 정말 주의 깊게 잘 듣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얘기를 공감하며 듣느냐 하면 뭐 그거랑은 전혀 거리가 멀죠. 예. 이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여전히 뭐냐면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주의 깊게 듣는 무게중심은 여전히 나입니다. 관심사는 나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반박할까? 내가 모르는 걸 말했네?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지? 저 얘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뭐 이렇게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공감하면서 듣기라는 것은 이 관심사를 상대방에게 좀 옮기는 겁니다. 주어가 이제 나에서 you, 당신으로 바뀌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은 뭐가 힘들었지? 너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지? 뭐 이게 등등 you로 바뀌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것까지는 여전히 내가 주어요. 관심사가 나예요. 그런데 공감하며 듣기로는 이제 관심의 그 축을 상대방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공감대라는 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들 한번 보겠습니다. 단계들을 쭉 보시면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때와 장소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리고 나와 중요한 의미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를 한 번 정도 점검해 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듣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직업상 낮에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일 수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진이 빠진다 그러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막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누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이제 그제서야 저랑 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애가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행위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듣는 척하고 그냥 딴짓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뭐 등등.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에서도. 예. 막 한참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원들이나 동료들이 와서 홍 사모님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막 얘기를 걸면 아니면 이번에 보고할 게 있는데요.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의 눈은 모니터에 가 있죠. 모니터에 가 있으면서 그래 얘기해봐 하면서 제 손은 마지막 한 줄만 쓰고 엔터를 보내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하면서 일단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청은 좀 더 적극적인 행위거든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지위가 낮기 때문에 회식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경청이 아니라 좀 더 여기서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취업을 해서 부서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뭐 오늘 어떻게 지냈냐, 요즘 힘든 건 없는지. 뭐 선배다 그러면 대리님은 뭐 회사 몇 년 다니시는 동안 뭐 어떠셨는지, 뭐 후배들을 만날 때 뭐 좀 어땠는지, 뭘 가르쳐 주고 싶은지, 요즘 후배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면요 엄청 뭐 얘기 많이 할 거야 아마. 그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들만으로도요 일종의 영향력이 생겨요.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뭐랄까 좀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풍성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좀 이제 주머니에 넣어가야 됩니다. 대화를 잘 하려면 경청이 단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요. 일단 질문을 하나 준비해야 돼요. 어떤 질문들을 해야 그 사람이 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떤 좀 스킬이 될 수 있죠. 어떤 질문들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기본적인 어떤 사실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주변 신변 잡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그냥 사실적인 것. 이를테면 그냥 집이 어딘지, 그죠? 그냥 되게 단순한 사실들 있잖아요. 요즘 즐기는 취미가 뭔지, 재밌게 보고 있는 뭐 TV 프로그램이 있는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지,
뭐 출퇴근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팩트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1차적으로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은 왜? 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원인을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요즘에 즐기는 취미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팩트를 물어봤죠. 요즘 테니스 좀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질문이죠. 어떻게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냐? 왜 하고 많은 운동 중에 왜 하필이면 테니스냐? 그리고 테니스를 하니까 뭐 좋은 점이 있더냐? 이게 이제 Y에 해당되는 질문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테니스 막 맞들린 사람들은 한참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그냥 시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더 나아가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좀 드문 경우긴 한데 value, 가치관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건 좀 사이가 친밀해졌다거나 좀 신뢰가 쌓일 때에 뭐 이를테면은 좀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삶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가 뭐 미래의 어떤 하고 싶어하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든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그 주제 그걸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란 것들은 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이고 뭐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인 절차들은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것들에 대한 뭐 취미, 가족 뭐 이런 기본적인 표면적인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지 고향이 부산인데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면 왜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뭐 비전이라든가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질문할 수 있으면 대화가 풍성해지죠. 근데 그런 질문들을 일부 준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요즘 말로 하면 그 뭐 리액션이죠. 리액션. 그러니까 TV의 MC들이 이 반응을 정말 잘하잖아요. 진행을 잘하는 그 MC들 한번 보세요. 우리 유재석 씨라든가 강호동 씨 이런 분들 보면은 그 각자의 캐릭터에 따라 반응의 양상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리액션을 되게 잘해준다는 겁니다. 막 별로 안 웃긴데도 깔깔깔 웃어주고. 근데 이게 가식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안 웃긴데 막 억지로 막 웃으면 되게 이게 얼굴 아파요, 입 아파요. 왜 그런 거 농담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항상 웃음이 많은 사람이 있었대요. 부장님이 막 농담을 하면 이 과장님은 늘 깔깔깔대면 웃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과장님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신입사원이 아니 과장님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뭐 농담이 재미없나요? 평소에는 그렇게 부장님 농담에 잘 웃으시다니만 오늘 왜 안 웃냐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웃을 필요가 없다. 내가 내일 그만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애환이 있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준다기보다는 우리는 관심 있는 주제를 즐거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사람 일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면 막 깔깔대면서 오버액션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 반응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재밌네요. 막 이런 등등의 좀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은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감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그 경청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에서도 나왔지만 굳이 우리가 솔루션을 주거나요. 내 의견을 많이 덧붙이거나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감해 주면 돼요. 아 그러셨군요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에는 해결책을 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주제에 어울리는 내 얘기를 조금 곁들이는 건 괜찮아요. 예. 저는 테니스는 못 해봐가지고 근데 저는 예전에 뭐 탁구는 좀 쳐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굳이 테니스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운동이 힘들 때는 이렇게 이겨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듣고 재밌으시겠네요. 공감만 해주어도 대화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경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지도라는 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A4 용지를 딱 꺼내서 나를 중심에 놓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들을 이렇게 딱 지도를 그려봅니다. 가족도 있고 직속 상사, 주요 고객, 뭐 같은 동기들이나 동료들, 뭐 동호회나 이런 뭐 교회 종교단체에서 만난 사회단체 사람들, 내 바로 밑에 있는 후배나 아주 뭐 사적인 친구 관계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변의 인간관계 생각하면 자기가 중요시하는 관계에 우리가 많이 관심이 가기 때문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 잘해야 되는 사람 한 10명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만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좀 밸런스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딱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기서 한두 명씩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동료 누구누구, 요즘에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 나가는 누구누구, 내 지금 마침 후배가 한 명 딱 들어왔어요. 누구, 친구들 중에 자주 만나는 친구랑 연락이 좀 뜸한 친구 이렇게 이름도 몇 명 적어보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 친구와의 어떤 소통이나 신뢰 점수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기준은 이겁니다. 얘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알겠다.
아주 잘 알겠다. 5점. 얘가 도대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 1점이라는 기준으로 나 스스로 점수를 한번 쭉 줘보는 거야. 이렇게 주변의 인간관계를 한번 360도 레이더를 한번 쭉 스캔해 보면 반드시 이제 그 경고, 적색 경보음이 울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이 오래된 친구들 연락을 못 하고 지냈네. 가족들 매일 봤는데 어머니랑 대화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죠. 그럼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본 경청의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반응하고 공감하고 대화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공정카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카드라고 공정카드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여기 이제 가상의 제 친구들 적어 놓은 거죠. 박보건, 마동식, 한가한, 조정석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질문할 거리들 말씀드렸었죠. 팩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라. 그것들을 세로축에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 예만 제가 지금 적어본 겁니다. 이 외에도 항목은 여러 개가 훨씬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세모, X표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동그라미. 어디로 이사 갔다는 것 같은데. 세모. 얘가 어디 사는지 그러고 보니까 몰랐네.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체크를 한번 해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마동식과는 별로 지금 공감대가 없죠. 친한 게 없죠. 예. 마동식과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 같냐면 이 표가 동생하고 옛날엔 되게 친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최근 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최근에는 대화가 좀 부족했다라는 사인이 여기서 오게 되죠. 이 경청을 적용해야 될 어떤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마지막으로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하잖아요. 하루 동안 우리가 사람 만나서 하는 대화의 양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하루를 보내고 나면 사실 되게 지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를 막상 그려보면 동그라미로 많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저랑 저 홍원영과 박보건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우리 사이에는 나와 내 친구 사이에는 뭐 농구도 있고 정치도 있고 대통령도 등장하고 축구선수도 등장하고 연예인도 등장하고 드라마도 등장하지만 나와 너의 대화 사이에 정작 나와 너는 대화의 소재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공허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인간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대화에는 늘 스포츠 스타가 등장하고 연예인이 등장하지만 우리 대화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너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너가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너가 나중에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올해 꼭 뭐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올해 가장 좋았던 것들, 작년에 가장 좋았던 것들, 가장 힘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소재가 우리 대화의 중심을 이루고 그것이 경청으로 채워져야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카드들 그리고 구체적인 팁들이 좀 도움이 돼서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한번 노트에 작성해 보시고 이번 주에는 한 명을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한번 경청해 보자.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만 지나면 굉장히 깊고 풍성한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